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잡학사전 진행의 김정희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빈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고유가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우리 일터의 풍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유연근무로 효율을 높이고 정부 또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고용시장의 활로를 모색 중인데요. 시장이 변한다는 건 곧 새로운 기회의 틈새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기회를 포착해 내 것으로 만드는 안목일 텐데요. 잡학사전이 여러분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취업 경험이 전혀 없는 저소득 청년 3만 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 인류형을 전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소득이 낮아도 일정한 취업 경력이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정작 도움이 절실한 초보 구직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이번 지원을 위해 786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했고 선발된 청년들은 기존 인류형과 동일한 취업 지원 서비스는 물론 생계 안정을 위한 수당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27일부터 전국 고용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됐고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선착순 3만 명이 차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대한민국 상생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제단체, 민간 합동으로 역대급 규모로 운영되는데요.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의 파트너서부터 유망 벤처기업까지 무려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특히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에서만 2,200명 이상의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직접 면접과 채용 정보 제공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취업 선배와의 1:1 커피챗이나 인사 담당자의 실전 특강 같은 밀착형 프로그램은 물론 자기 PR 명함 만들기 같은 체험형 이벤트도 병행됩니다. 아울러 지역 청년들을 위해 구축된 온라인 채용관도 오는 7월 말까지 상시 가동해 채용 정보의 공백을 메울 계획입니다. 이번 박람회가 위축된 고용시장을 정면 돌파하는 선제적 대응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차 출퇴근과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제의 문턱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연근무를 도입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태관리 시스템이 없는 기업에는 설치 비용의 80%, 최대 1,000만 원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겪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문 컨설팅과 운영 매뉴얼도 함께 제공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호응이 컸던 육아기 10시 출근제 확대를 위해 6개월 근속 요건을 없애고 권고로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바로 현장 속으로입니다.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은 택시기사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집 앞에 놓여있는 상자 하나, 그 편리함 뒤에는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는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익숙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점점 버거운 일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는 직업, 택시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배기사는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싣고 정해진 구역을 돌며 배송을 다닙니다. 하루 평균 수백 개의 물품을 나르며 계단을 오르내리고 무거운 짐을 반복해서 싣는데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배송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날씨와 관계없이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대형 할인 행사 기간에는 물량이 평소보다 2~3배나 늘어나 차량에 짐을 가득 싣고도 여러 차례 물류센터를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사 시간을 놓치거나 차 안에서 급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조차 부담이 되고 결국 잠시 쉴 틈조차 없이 하루가 빠르게 흘러가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오래 쉬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택배기사의 상당수는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하며 유류비라 차량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물량 경쟁과 배송 시간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과로와 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기사들은 하루를 쉬면 수입이 바로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도 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그 부담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택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노동 구조가 유지된다면 인력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에는 자동 분류 시스템과 물류 효율화를 위한 기술 도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는 사람들, 택배기사, 그들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일상들이 누군가의 고단한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었죠. 이제는 얼마나 빠른가 보다 얼마나 안전한가를 먼저 묻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잡정본데요. 빈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소개를 쓸 때 가장 막막한 순간이 언제신가요? 아마 채용 공고에 적힌 직무 역량이라는 네 글자를 보고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상상해서 써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을 잘 모르다 보니 자소서는 점점 소설이 되고 면접관은 이 친구 우리 직무 잘 모르네라는 상황이 펼쳐지기 마련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 현직자에게 직접 묻는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아는 선배도 없는데 어떻게 물어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자소서에 현장의 언어를 더해줄 수 있는 두 가지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따와 코멘토입니다. 첫 번째는 이따입니다. 이따는 현직자와 취준생이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멘토링 플랫폼인데요. 가장 큰 장점은 기본적인 질문과 답변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직자들이 후배들을 위해 재능 기부 형태로 이따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자소서를 쓰기 전 여러분이 가고 싶은 직무의 현직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직무의 실제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신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맡게 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순간 막막했던 자소서를 훨씬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현직자들이 직접 작성한 직무 칼럼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케팅 직무라면 단순히 데이터 분석 업무가 아니라 타겟 인사이트 도출과 같은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업무 용어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글들을 읽다 보면 면접관이 좋아하는 현장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코멘토입니다. 코멘토는 직무 경험 자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서비스인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직무 부트캠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직자가 설계한 실무 기반 과제를 수행하고 피드백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해 보세요 같은 과제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과정은 보통 4주에서 5주 정도로 프로그램마다 기간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운영됩니다. 직무 부트캠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자소서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쓰는 대신 저는 실무 기반 과제를 통해 마케팅 기획안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점입니다. 물론 실제 기업 업무와 100%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직무를 미리 경험해보고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큰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은 유료인 경우가 많아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입니다. 많은 대학교가 이따 코멘토와 같은 플랫폼과 제휴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학교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나 지자체, 청년센터에서도 시기별로 직무교육이나 부트캠프를 지원하는 사업이 열리기도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런 지원은 항상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공고가 열릴 때 신청해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소서를 소설로 끝낼지 현직자의 전략서로 만들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따와 코멘토를 활용해서 현직자의 시선으로 직무를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자소서를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바꿔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취업의 문턱을 넘는 주요 열쇠는 현장의 언어에 있었습니다. 지원 혜택도 많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기셔서 비용 부담은 덜고 직무 역량은 꽉 채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일의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일하는 방식 또한 달라지고 있죠. 그것을 논의해보는 잡토크 시간인데요. 요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자율출근제를 도입하고 또 재택근무를 결합한 유연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많은데요.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입사 조건으로 유연근무제 여부를 확인한다고 답할 만큼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연봉 못지않게 근무 형태가 매우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팀장은 팀원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 수 없고 신입은 물어볼 선배가 곁에 없고 또 거실과 사무실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오히려 퇴근이 사라졌다고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와 번아웃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출근제와 재택근무, 이 두 가지 유연근무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지연 아나운서,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자율출근제와 재택근무의 조합이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집중력이 살아나는 시간대가 다르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식도 제각각인데요. 이른 아침 고요한 집에서 혼자 깊이 몰입할 때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무실의 적당한 소음과 동료의 에너지를 얻으면서 오히려 동기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죠. 실제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에서 직원 만족도와 업무 몰입도가 동반 상승하고 이직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국내외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인의 리듬은 살리고 또 출퇴근은 자유롭게 하면서 굉장히 방식이 유연하게 바뀌고 있다. 이 긍정적인 또 전망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상적인 그림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에서는 이 이상적인 그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한데요. 우선 재택근무가 길어질수록 팀의 결속력이 조용히 무너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적인 대화만 오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유대가 쌓일 기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모니터 너머로 나누는 짧은 회의만으로는 서로의 맥락과 감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이런 점들이 쌓이면서 협업의 질이 떨어지고 크고 작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한편 자율출근제 역시 관리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자 다른 시간에 출근하다 보면 팀 전체가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지고 긴급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항상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경험이 부족한 신입 직원들에게는 이 자유로운 환경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치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자율과 방치가 서로 공존하면서도 대치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팀의 유대가 흐려지고 또 신입에게는 배움의 기회도 적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는 이 지적들이 참 무겁게 와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좀 취해져야 할까요? 네, 저는 먼저 코어 타임 설정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전원이 함께 접속하고 소통하는 공통 시간으로 정해두자는 거죠.
협업이 필요한 회의나 빠른 의사결정은 이 시간 안에 집중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각자의 리듬에 맞게 조율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재택근무날을 정할 때도 협업이 필요한 날은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유연함과 연결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어 타임, 현실적인 절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영 아나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도 설계만큼이나 평가 문화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시의 자리에 앉아 있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냈느냐로 평가하는 성과 중심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자율출근제가 눈치출근제로 변질되고 재택근무는 감시와 불신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아웃 문제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집이 사무실이 되는 순간 퇴근이 사라집니다. 자율이 곧 상시되기를 의미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퇴근 이후 업무 연락을 자제하고 명확한 업무 경계를 지켜주는 조직 차원의 약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코어 타임으로 협업의 리듬을 맞추고 또 하이브리드 관계로 온기를 유지하고 또 성과로 평가를 좀 경계하면서 그 선을 지켜주는 문화까지 이 유연근무제가 단순히 출근 시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문화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 언제 어디서 일하느냐보다 어떻게 그리고 함께 일하느냐가 결국 더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실내 위에 유연근무제가 세워지길 바라며 오늘 잡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편지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편리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새 옷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비슷한 쇼핑몰이 많은데도 유독 한 곳만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의 잡스토리 주인공은 동대문에서 옷을 사서 인터넷에서 판매를 시작해 성공한 스타일란다 김소희 대표입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동대문에서 산 옷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한 것이 전부였는데요. 몇 번의 테스트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인천 부평의 집에서 직접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부분 쇼핑몰은 상품을 가져와 가격을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일란다는 달랐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센 언니 같은 명확한 콘셉트를 잡고 사진과 스타일을 통일해 같은 옷이라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이미지로 선택되게 만든 것입니다. 성장은 빠르게 이어집니다. 2011년까지는 적자를 냈지만 K-패션, K-뷰티 흐름과 맞물리며 매출이 급성장합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한 파워블로거의 방문 이후 외국인 수요가 폭발했고 해외 배송과 글로벌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후 3C까지 확장하며 패션에서 뷰티로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운이 아닙니다. 잘 팔리는 상품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선택되는 방식을 만든 겁니다. 명확한 컨셉, 일관된 이미지, 그리고 빠른 실행, 이 세 가지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스타일란다는 로레알 인수로 이어지며 쇼핑몰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상품을 팔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 그 차이는 보여주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네, 이번 자빈 스토리에서는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의 스토리를 함께 해봤는데요. 가격표가 아닌 취향으로 선택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한 판매자와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찾아낸 이 김소희 대표의 뚝심이 오늘날의 K-뷰티 신화를 만든 원동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고요. 계속해서 경제로 보는 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서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정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청년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물류센터와 같은 1개월 미만의 일자리를 전전하는 이른바 일용직 청년이 7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그 안에서 취업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장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은 단기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전전하게 되는 건데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2030의 일용직 근로자는 1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26.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일용직 근로자 수가 감소했었는데 올해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20대 일용직은 전년 대비 35.6% 급등했고요. 전체 일용직 중 20, 30대 비중도 전년도 17.2%에서 올해 21.1%로 증가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통계상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고용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반면 지난 3월 20, 30대 상용 근로자는 63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죠. 일용직 20, 30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요. 직종을 바꾸려고 퇴직을 했지만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서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나오더라도 경쟁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50대, 60대 위주로 1개월 미만 단기 일자리는 줄어드는 데 반해 20, 30대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일용직 근로자는 2021년 3월 기준 125만 2천 명에서 지난달 85만 4천 명으로 감소했지만요. 20, 30대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취업 한파가 장기화하자 생계를 위해 일일 알바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SNS에서는요, 이 같은 20, 30대 청년들의 백수 브이로그가 무려 조회수 수십만 회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 쓴 청년이 됐다고 자조하거나 알바와 면접에 다시 도전하는 일상을 이 안에서 공유하고 있답니다. 전체 일용직은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왜 20, 30대만 늘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의 고용 허리가 심각하게 휘어지고 있다는 방증의 결과입니다. 결국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이 불안정 고용이라는 늪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용직의 꿈을 위한 일시적인 징검다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머무는 종착지가 되지 않도록 인력의 미스매치를 해결할 정교한 일자리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로 본 일터도 함께 하시죠.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서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지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면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구조까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과연 긍정적인 기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사실 저는 기회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청년층이나 부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연한 일자리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플랫폼 노동은 고용 안정성이 낮고 사회 안정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직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네, 두 의견 모두 중요한 지점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문제를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25조 원 규모까지 성장했습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함께 배달 라이더 수 역시 크게 늘어나 약 40만 명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정규직이 아닌 특수 고용 형태로 분류되고 있어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보면 소득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일하는 시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유연성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지만 안정성과 자유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구조군요. 네, 맞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나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하나의 새로운 고용 형태로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도가 보완이 된다면 이 플랫폼 노동도 하나의 안정적인 직업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배달앱 시장의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 일자리의 질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일자리의 수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안으로 고민해야 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 노동도 함께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을지, 또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그럼 다음으로 주영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한번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퇴사를 두고 흔히 완전한 작별 혹은 마침표를 찍는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일터에서는 이 마침표가 쉼표로 바뀌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직을 떠났던 인재가 외부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은 뒤 다시 이전 회사로 복귀하는 이른바 부메랑 직장인 혹은 연어족의 등장인데요. 과거에는 퇴사라고 하면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오히려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의 전략적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이 떠났던 인재가 다시 돌아오는 이 흐름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우리 노동시장의 큰 변화일지 또 통계로 한번 국내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 주요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인사 담당자의 약 49%가 2명 중 1명은 실제 과거에 퇴사했던 직원을 다시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들 역시 10명 중 7명이 기회가 된다면 전 직장으로의 복귀를 긍정적인 커리어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죠. 게다가 퇴사 후 예전 회사로 재입사한 사람이 올해는 10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곳 중 한 곳으로 재입사라니 이제는 재입사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채용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기업들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돌아온 인재를 반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지식의 융합과 적응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글로벌 인사 데이터 분석을 보면 부메랑 직원은 신규 입사자보다 업무 숙련도 도달 속도가 무려 8배나 빠르게 나타났는데요. 이미 조직의 고유한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의 최신 트렌드나 기술을 이식해오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는 검증된 인재를 통해 혁신을 가장 안전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죠. 네, 이 검증된 인재가 다시금 우리 회사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 내부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조금 민감한 지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상 체계라든지 이 기존 구성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실제로 연어족 직원이 다시 회사로 복귀할 때 평균적으로 전 직장 대비 25% 내외의 높은 연봉을 제한받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밖에서 얻어온 외부 경험의 가치를 인정받는 셈인데요.
여기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동료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2026년 인사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기업들은 재입사자의 직무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기존 직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리스킬링 보상을 강화하는 식으로 공정한 차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퇴사는 이제 끝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을 확장시켜서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드는 관계의 재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인재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기업은 퇴사자를 남이 아닌 잠재적 파트너로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주요 기업들이 퇴사자를 우리 회사 출신의 동문으로 예우하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이른바 알루미나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영원한 이별은 없다. 이 말이 이제는 우리 노동시장의 또 다른 패러다임이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떠난 자의 화려한 복귀가 반가운 흐름인 것은 확실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기존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헌신이 자칫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텐데요. 나갔다 돌아와야지만 인정받는 가치가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과 또 돌아온 사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연어족 시대를 맞이한 우리 기업들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갈 지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김하엘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카메라를 판매하면서도 단순한 기록을 넘어 경험을 전달하는 기업 고프로입니다. 우리는 보통 카메라를 떠올리면 좋은 화질이나 성능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은 어떤 순간을 담을 것인가에 대해 더 집중합니다. 헬멧 위, 서핑보드 위, 혹은 하늘 위 드론까지 일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이 기업의 카메라를 통해 새로운 장면으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이나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카메라와는 다른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조금은 색다른 방식으로 카메라의 역할을 확장한 기업, 바로 고프로입니다. 고프로는 2002년 설립된 액션 카메라 전문 기업입니다. 창업자는 서핑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처럼 사용하기 불편함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 고프로는 작은 크기와 강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극한 환경에서도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선보이면서 스포츠와 여행, 익스트림 콘텐츠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제품을 넘어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고프로는 사용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냈는데요. 공식 광고뿐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만든 영상이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기존 기업들과는 다른 방식의 홍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프로 영상을 통해서 서핑, 스카이다이빙, 바이크 등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이는 다시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고프로는 카메라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제시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용자 중심의 브랜드 전략입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고품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기술을 단순화했고요. 누구나 자신의 순간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최근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 시대와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용 카메라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프로는 단순한 기기를 넘어 우리의 경험을 기록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새로운 콘텐츠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순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경험을 공유하게 만든 기업 고프로. 앞으로 이 기업이 또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나들이 가기 정말 좋은 나날인데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최윤희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5월 황금 연휴, 이번엔 어디 가지 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매번 비슷한 카페, 그리고 비슷한 여행지 말고 조금은 특별하고 기억에 남을 경험을 찾고 계시다면 오늘은 무려 30만 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조금은 엉뚱하고 그래서 또 재미있는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원시인이 되어보고 직접 불도 피워볼 수 있는 곳인데요. 경기도 연천에서 열리는 구석기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6 연천 구석기 축제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고 한반도 최초 인류의 흔적이 발견된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열리는데요. 약 30만 년 전 구석기인이 사용했던 주먹도끼가 발견된 세계적인 선사 유적지에서 펼쳐지는 만큼 단순한 축제를 넘어 살아있는 역사 체험의 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핵심은 바로 직접 해보는 재미입니다. 전곡리안 의상실에서는 원시인 복장을 무료로 대여해 현실판 구석기인으로 변신할 수 있고요. 활사냥 체험에서는 직접 활을 쏘며 수렵 생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구석기 바베큐에서는 숯불에 꼬치를 구워 먹으며 원시인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구석기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포츠 프로그램 구석기 올림픽과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즐기는 보물찾기 체험까지 준비되어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7개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각 나라의 선사시대 문화와 도구 제작 방식을 직접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어 교육적인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 전곡리안 서바이벌, 불멍대회 등 이색 이벤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축제의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공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설 무대에서는 퍼레이드와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 DJ 퍼포먼스 공연이 이어지고요. 밤이 되면 나이트 시네마와 함께 드론 불꽃 공연까지 펼쳐지며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 체험을 넘어 하루 종일 머무며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축제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2016 연천 구석기 축제의 입장료는 일반 7,000원과 청소년은 어린이는 3,000원이고요. 일부 금액은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돼 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곡역에서 셔틀버스도 운영돼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합니다. 잠깐 상상해 보시면요. 스마트폰 대신 돌도끼를 들고 배달 음식 대신 직접 구운 바베큐를 먹고 게임 대신 활을 쏘고 있는 나의 모습. 조금은 낯설지만 그래서 더 재밌고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번 5월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충분히 색다른 여행을 원하신다면 30만 년 전으로 떠나는 이 축제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코너 알쓸정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에는 이정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전해주시죠. 알아두면 쓸데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한 번 구매하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 플랫폼부터 음악, 자동차, 그리고 꽃까지 이에 해당되는데요. 이제는 소유보다 이용에 돈을 쓰는 구독 경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구독 경제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소비는요, 소유의 중심이었습니다. 물건을 한 번 구매하면 그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죠. 이 방식에는 한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처음에 큰 비용이 드는 건 물론이고 사용하지 않은 순간에도 그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식이 점점 비효율적으로 비춰지고 있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구독 경제입니다. 구독 경제는 일정 금액을 내고 필요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인데요. 핵심은 필요할 때만 쓰고 내가 필요가 없을 때는 구독을 해지하면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꾸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나의 돈을 아끼면서 원하는 것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안정성과 유연성을 주는 동시에 주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구독 경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진 건 바로 데이터 때문입니다. 기업은 사용자의 이용 시간, 취향, 그리고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개인에게 맞는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온전히 나에게 맞는 그런 구독형 경제가 실현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구독은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나의 맞춤형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독 경제에서도 고민은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구독하다 보면요, 제가 언제, 어디서 사용했는지도 모르게 체감이 어려워지고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결제가 되는 바로 구독 피로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구독을 정리해주는 관리 서비스나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선택적 구독도 트렌드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구독 경제는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이 아니라 경험을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그 작은 금액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안에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나의 구독 목록을 한번 되돌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알수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잡학사전에서는 익숙한 일상에 스며든 사회의 변화를 포착하고 또 그 안의 기회를,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연 아나운서 그리고 주영 아나운서와 함께 마무리 말씀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연 아나운서. 네, 저는 데이터로 보는 일터에서 대화를 나눈 것 중에 익숙함 속에서 새로움을 찾는다,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요즘은 취업 시장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에서도 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플레 토핑을 올려 먹는 커스터마이징 경제라든지 마라탕에 자신이 원하는 재료를 넣어 먹는 그런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가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커스텀 경제 변화 참 와닿았는데요. 이것을 또 비유를 해주셨어요. 요거트 토핑. 네, 식품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분야에서 커스텀되는 이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또 굉장히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주영 아나운서는요? 저는 오늘 어디 갈까에서 소개된 연천 구석기 축제 정보가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또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체험 활동에 관심이 많거든요. 원신 의상 입고 바베큐 먹는 체험 꼭 해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축제가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가족 단위 분들이 이번 연휴에 맞춰 연천 방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 체험까지 해볼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방문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재밌을 것 같아서 꼭 참여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또 두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방송이 어땠는지 짚어봤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이 여러분만의 경쟁력이 되길 응원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